세 번째는 상계한 것을 주장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다. 이제 청구 이의소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민사집행법 44조 2항에 보면 청구 이의소라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 청구 이의소의 이의 사유는 기판력과 관련해서 다툴 수 있게 이의를 하면서 청구 이의소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기판력이 걸리지 않게 주어진 것은 어느 사유에서 쓸 수 있냐면 요 변론 종결 시 이유 사유를 갖고 청구 이의소를 내는 것은 왜?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 왜? 기판력은 변론 종결 시에 있어서의 판결의 어떤 결과인 권리 의무의 확정 부분에서 펼칠 수 있었던 어떤 사유를 갖고 지금 문제 삼으면 안 된다의 의미로 작동하니까 이 청구 이의소로서 주장되는 이의 사유의 시점은 변론 종결 시, 변론 없이 한 무변론 판결의 경우는 뭐 변론 종결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판결 선고시로 그건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시 이후 사유 갖고 청구 이의소 내는 건 괜찮아요. 아까 청구 이의 사유로는 변론 종결 시 이유니까 아까 변제했다라는 말 내가 잠깐 예를 들었을 때 그 변론 종결 시 이후 시점에 변제했는데 왜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 지금 이 경우에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상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갖고 왔는데 이때 상계해가지고 만약 상계에 제공된 자동채권의 존부가 인정되면서 상계적상의 그 틀이 맞아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쌤 돼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었을 것인데 이때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자기 자동채권을 지금 가지고 물론 이 자동채권을 별도로 하나의 자기 청구로서 자기 의뢰 입장에서 갑한테 상계에 그 쓰려고 하는 청구가 그쪽은 매매대금 청구가 원고의 소구채권이 매매대금 청구죠. 지금 이 소구채권이 매매대금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상계에 써먹을 수 있는 채권이 뭐 어떤 채권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는 뭐 여기대로 무슨 임금 채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채권을 별도로 임금 청구의 소송으로 내는 것은 기판력 같은 게 걸리지 않아요. 왜? 아예 사건이 틀리거든요. 요거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고 이쪽은 임금 지급 청구니까 그런 경우라면 지금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데 지금 뭐 때문에 기판력에서 얘기하냐면 요런 지급하라는 요 판결문을 대항카드로 상계 항변을 지금하면서 청구의 이의소송을 갑을 상대로 내는 것이 기판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경우에 판례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98년도 그 뒤에 판례가 그래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계는 자기 채권을 별도로 내는 거고 이렇게 별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유로 삼아서 하는 게 지금 요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어떤 상황은 뭐 이의 사유 되는데 이 상계에 제공할 채권이 이미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갖고 있는 것 이런 채권을 갖고 2, 3유로 지금 함에 있어서 어떨까인데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계는 특수한 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방어 방법과도 틀리고 자기 채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방어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에 부착된 방어 방법 이런 말을 쓰는데 좀 아까는 뭐예요? 아까 변제 그 다음에 사기 이런 것은 원고의 청구의 근간을 이루는 매매계약에 부착된 방어 방법이에요. 매매계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기가 있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을 취소시키겠다. 이런 부착된 방어 방법이니까 차단 여부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여요. 그런데 지금 상계는 뭐예요? 이 매매 계약에 부착된 건 아니고 자기가 별도로 어떤 법률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착됐다 아니었다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의미 알겠어요? 원고의 매매 대금 청구에 대해서 변제라든지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해제 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건 여기에 부착된 방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계는 별도로 우연히 지금 동일 당사자 사이에 내가 뭔가 채권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요거와는 연관돼서 부착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괜찮아요. 그런데 요건과 결부해서 청구 이의 사유로 삼을 때 혹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한 변제라든지 취소 해제와는 달리 부착된 게 아닌 방어 방법으로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특성에 비춰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여기도 학설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즉 취소 해제처럼 같은 형성권에 있어서 취소 해제처럼 차단돼야 된다는 입장부터 있는데 판례도 여기는 차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절충적으로 알아서 행사했었어야 되느냐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주는 절충적 입장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네 번째 물어보는데 건물 매수 청구권을 이제 와서 행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일부 지금 저번 월요일에 없을 때 이미 설명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하기가 좀 난처한데 왜냐면 그때 내가 마술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처해요. 이미 마술은 이미 비밀이 노출됐기 때문에 다시 보여주면 나만 난처해요. 그래서 무슨 마술이 있었는지는 옆에다 물어보고 하여튼 건물 매수 청구권을 지금 원고의 토지 인도를 이제 피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에 대부분 건물이 이제 거기에 임차했다든지 무단으로 점유한 을이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의 설정이에요. 그랬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만 반환받는 것에 그치느냐, 거기에 을축이 세운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토지만 반환받아서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그 건물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들어가는데 그때 을이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경제적 비용 등이 뭐 이게 완전히 깨지는 거니까 을측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민법에서 배웠어요. 일정한 요건하에. 그때 원고가 매매에 대해서 을이 기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배울 거예요. 뭐 을이 토지에 대한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가 종료해서 돌려줘야 된다. 뭐 그럴 때는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민법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체킹하는 그런 쟁점인데 하여튼 갑의 입장에서 토지 반환에 앞서서 건물 철거를 같이 걸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걸었을 때 을이 그때 그 즈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으로서 건물 매수 청구권은 또 청구권이라는 용어는 붙어 있지만 형성권적으로 행사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돼서 오히려 이 건물은 여기에 있었던 이 건물은 토지에 있었던 건물은 오히려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인의 역할이 되고 을의 입장은 매도인의 입장이 돼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변하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의 관계로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야 될 판이었는데 지금 그때는 그런 말 안 해서 그냥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나와서 이제 을한테 갑이 건물 철거해라 토지 내달라고 할 즈음에 이제 와서 건물 매수청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매대금 나 달라. 왜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입장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매수청권이 행사되면서. 그러니까 갑이 매수인의 입장이 된 꼴이 되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대금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등장했을 때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느냐인데 이건 두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내가 그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보냐면 이건 시적 범위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 청구가 을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청구는 원고의 갑의 을의 건물 철거밀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아예 시적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물이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내가 쭉 해왔었는데 어느 정도 다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아까 상계의 경우에 마치 이걸 비유하자면 상계의 경우에 방어 방법으로서 상계를 할 수 있느냐의 기판력 문제 설명하면서 별도로 자기의 임금 청구를 들어간 건 아예 소송물이 틀리니까 다르니까 시적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내가 한번 지나가는 설명으로 했던 그런 영역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물 철거 청구 소송에 대해서 청구 이의 사유로서 매수 청구권을 들고 나온다면 시적 범위에 관련된 문제지만 그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행사한 이후의 결과로서 효과로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아예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시적 범위 얘기 갖고는 안 해도 되는 거다. 하여튼 시적 범위에서도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차단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소송물이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봐줘도 된다가 내 이야기고 오히려 매매대금 청구라는 이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별개의 소송물이지 아닌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요거는 아까 무슨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관련된 내 그런 측면의 내 주장이 아니라 소송물의 국면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는 시적 범위에 차단되느냐 문제일 수는 있지만 행사한 효과로서 매매대금 청구라는 것은 아예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굳이 말한다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별개, 소송물이 별도니까 별개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봐도 된다가 내 이야기예요. 하여튼 판례는 어쨌든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학설은 걸린다 안 걸린다 절충 입장이 있는데 판례는 95년도 판결에 있어서 지금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그 판례도 내가 아까 말한 소송물이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의 그런 포인트가 그 판례에도 살짝 내비쳐요. 639면에 95년도 판례에 한 10제쯤 보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서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차단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몇 제쯤, 한 8, 9, 10쯤 보면 639면의 판례에 보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서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된다고 할 수도 없다. 약간 방론처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포착한 거예요. 서로 소송물이 틀리다. 그러니까 소송물이 틀려버리면 시적 범위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소송물이 틀려버리면 아예 사건이 별개니까 이 사건에 영향을 준다. 기판력의 효력 범위다라고 객관적 범위 얘기할 때 소송물이 틀려버리면 그냥 객관적 범위에서 틀리니까 소송물이 다른 거니까 다른 사건이니까 안 걸린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지 시적 범위는 일단 동일한 대칭되는 사건에서 앞에서 주장을 펼쳤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뒤늦게 다시 물고 늘어지는 것을 차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의 시적 범위로 나타나는 국면은 떠났다 이거죠. 별개의 소송물일 때는. 그게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판력 나오면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다 따지지 말고 시적 범위가 의미 있으려면 기판력이 객관적 범위에서 동일한 사건이냐의 범주에 들어와서 생각하면 되고 일단 별개의 사건이면 객관적인 범위에서 이미 갈 길 제각각 가는 것이다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다만
앞사건과 뒤사건이 이렇게 별개의 사건이더라도 모순관계, 모순관계일 땐 기판력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 방어로 펼칠 수 있는 요소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사건이 별개면 기판력서 문제될 거 없이 2차적 소송이 나오는 것이 1차적 소송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7-4까지 설명이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근데 그러면 그 방송한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뒤에 기판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런 사건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청구 이해소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청구 이의소로 할 때는 시적 범위와 관련되는 건데 지금 네 번째 질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나왔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아예 별개의 소송물 아닐까라고 난 생각한다는 거죠. 시적 범위적인 영역에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청구 이의소송을 낼 수 있겠느냐라면 시적 범위의 영역에서의 문제인데 지금은 청구 이의소를 낼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면 아예 별개 소송물 아닐까. 그런데 보통은 그 두 가지를 다 그냥 시적 범위로 보통은 얘기하더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근데 나는 소송물의 측면에서도 볼 여지가 있다. 매매 대금의 경우라면, 지급 청구라면. 이해됐어요? 네? 또. 그러면 건물차고가 이렇게 집행이 되면은 집행되고 나면 뭐 더 안 되지. 거기에 판례 보면 건물 철거가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거를 들어왔을 때 이제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어떻게 했겠느냐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설명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네? 또 7-4번 설명길에서요. 이게 거래투는 내리가 그대로 결정한 것이 나중에 판명되었다고 이유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게 그 판정이 작용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판명됐다는 의미는 뭐 증거 이 경우는 증거라기보다는 그런 사실 이제 와서 알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근데 그거를 증거를 석판자들은 주장을 했었잖아요. 증거라니. 그때 그 판명되었다는 증거가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된 거예요. 증거이든 상황이든 뭐 껴서 물론 이제 원래는 차단되는데 차단되지 않다라는 논리를 세우려면 뭐 그걸 자기가 여태까지 난 몰랐다 뭐 이런 걸 뭐 법원에 나타내면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려면 그런 상황을 법원에 납득시켜야겠지. 뭐 그게 증거가 됐든 뭐든.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차단되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싸움을 벌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변제가 제3자가 했다라는 걸 갖고 이 지금 집행에 들어오려는 이 확정된 갚아야 된다는 의무, 의뢰 입장에서 나왔던 결론을 뭔가 트집 잡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 제3자 변제 사실을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 배려 없이 얄짤없이 강행적 공권적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더 이상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가 전통적인 입장인데 나처럼 그런 걸 좀 반영해 주려면 그게 증거가 됐든 뭐했든 그런 걸 법원에 납득시키고 일단 납득시켜서 그런 게 채택되고 그런데 그 이전엔 기판력이 깰 수 있겠느냐 그런 사유로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야? 증거로 할 수 있느냐면 그게 포인트는 아니지. 뭐 그 결국은 뭐 법원에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서 법원이 판단하게끔은 해줘야겠지. 즉 제3자 변제 사실이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지. 제3자 변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이전 단계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기판력을 깰 수 있냐 이후의 문제지. 그 다음에 그럼 제3자 변제가 과연 있었었느냐, 그 다음에 제3자 변제를 내가 그 무렵에는 주장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법원에 잘 납득시켜서 야, 한번 이거 다시 싸움을 벌려야 되겠구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동원돼야겠지. 근데 그 전 단계의 종전 입장은 안 된다 이거지. 일단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없다야.
두 번째 싸움을 벌릴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어? 그래서 그게 기판력인 거지. 또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요. 여기서 변론 뒤에 발생한 사유를 사기가 아니라 권리의 남용으로 볼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판결 편취가 일어났을 때 집행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청구 이익을 제기하면서 권리 남용 자체가 이 사유는 되는데 함부로 잘 안 인정돼. 왜냐면 판결이란 게 역시 뭐냐. 어찌됐든 저쨌든 판결이 한번 내려졌고 그 판결에 뭐가 있어도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키느냐 아니냐의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뭐 잘못이 있었을 때 혹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느냐 등등 추가로 펼쳐지지만 일단 기본적인 발상은 함부로 이거를 판단이 내려진 것을 뭔가 가지고 깰 수는 없는데 지금 말한 단순히 사기적인 그 계약에 매매 계약에 사기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게 곧바로 권리 어떤 남용이라든지 뭐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딱 가기가 그 기판력 이전에 그 요건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뭐 사기 쳤다고 다 권리 남용은 아니잖아. 그럼 모든 상황이 이쪽 입장에서 막 싸울 만큼 싸웠는데 졌고 나서 억울한 면이 있으면 다 막 자기 마음에 비춰서 하늘이 아는 자기의 편인 하늘이 아는 어떤 지시에 비춰서 억울한 면이 있으면 다 다툴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내려졌으면 그렇게 기판력에 대한 정당성 근거가 뭐야? 진 내 입장에서는 또는 다시 한번 다퉈보고 싶은 내 마음이 남아있는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디서는 이제 스톱해야 돼. 확정되면 스톱하는 거야. 지금 막 자기가 만약 열심히 싸웠을 때 대법원까지 끝끝내 싸워봤는데 내린 결론이 그거라면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데도 막 자기는 분해. 하늘이 아는 내 진실에 비춰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는 이 공권적 판단은 뭐야. 하늘이 네가 진짜 원통해하고 막 배 할복하고 싶을 정도의 근데 세 번 이제 싸울 게 줬으니까 끝나. 그러니까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를 내가 그러면 오히려 그거 엊그제 뭐 수업이 이렇게 결선이 없으면 그거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결론이 확정된 것에 더 다툴 수 없느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게 이거야. 왜 억울해 나 진짜. 근데도 이제는 더 하면 안 된다? 이게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의 전통적인 입장의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뭐든지 또 다시 한다? 억울하잖아. 그래서 한다? 그래서 영성원은 이제 권리남용까지 생각했지. 근데 그게 잘 안 인정되지. 그러니까 다시 봐봐. 그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의 나의 민사소송법 세계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 여기서 현란하게 펼쳐지는데 이런 국면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리갈 마인드 당사자의 절차 보장 비웃지 마. 그런 거야. 절차 보장. 왜? 그러면 제도상 지금 집행 단계에서 아예 가능성이 어떤 게? 집행 단계 가능성이라고 별게 아니라 기판력이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당연히 이제 더 못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게 기판력이지. 기판력의 범위는 집행력의 범위와 일치한다가 원칙이니까. 집행을 빠져나갈 수 있으면 기판력 인정한다는 말이 다 무너지는데 집행력까지도 받아야 되는 의미가 결국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기판력과 집행력이 무너지는 게 그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에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은 있지. 또 오늘 왜 이래? 설문 입에서 제3자가 그런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으면 또다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변제하고 뭐 이중 변제적인 상황 갖고 부당이득으로 3자 간에 뭔가 2차전이 뭔가 복잡하게 벌어질 확률은 있지. 그렇잖아. 하여튼 2번 받은 꼴이 되니까. 그렇잖아. 있어. 근데.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뭐를? 2차적으로 무슨 부당이득 같은 게 되겠지. 아니면 민법적으로 이중 변제라든지 사실상 변제했을 때
변제 수령자가 뭐 실제 권한 없을 때 변제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하여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번, 만약 그래서 내가 이거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변제해야 된다면 두 번 받는 꼴이 되니까 제3자가 뭐 부당이득으로 하든지 뭐 어떤 2차전으로 뭔가 벌어져야겠지. 그것에 대한 조정이. 그건 나도 생각해봐.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럼 거기에는 기판력을 다시 미치지 않아요? 별개 사건일 거 아니야. 부당이득 같은 거로 간다면. 지금 이 사건은 매매 계약에 따른 거니까. 그치? 그렇잖아. 응? 또. 질문에 이 시녀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이 여왕 때문에. 미안, 시녀로. 한 번 갖고는 여왕이 안 돼. 한 번쯤 더 해야지 여왕이 되지. 미안. 왜? 이제 알아들었어. 왜 한참 뒤에 알아들었어? 왜 3초 늦어? 또 기판력의 시적 범위. 여러분이 그냥 책 속에서 추상적이고 난삽한 것을 딱 이렇게 해서 이해해봐. 그냥 그 기본 이론의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여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어려운 기판력을 목이 맨다. 익혀야 돼. 또 질문. 없으면 거기 연습 문제 한번 봐봐요. 연습 문제 646면 2007년 사법시험 문제. 이때도 내가 낸 건데, 요거 내가 낸 건데, 그거 계속 똑같이 내. 그때는 여러분이 건물 매수 청구권으로 냈는데,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상계권만 설명돼 있고, 건물 매수 청구권은, 상계권에 준해서 한다. 이런 정도만 돼 있으니까, 답안지에 상계권에 대한 설명을 주로 쓰는데,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갖고 물어본 건데, 일반 교과서는 건물 매수 청구권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그렇게 지금 상계권 걸 가지고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 답안지에도 상계권에 준한다. 그럼 건물 매수권에 바꿔가지고 답안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똑같이 책처럼 썼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암기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못 맞지. 그 다음에 이런 시적 범위와 혹시 관련해서는 지금 연습 문제는 4개로 했는데 저번 시간에 한정승인이 이런 이야기도 해줬었어요. 상속포기도 이런 얘기도 해줬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한정승인이라는 거 지금 오늘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했었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결론만 얘기한다면 한정승인은 원래 한정승인을 법원에 해놓고 방어 방법으로 책임을 줄이는, 채무는 일단 얼마이겠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줄이는 이런 식의 그런 판결문을 받아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한정승인한 것을 밝히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결이 지금 자기한테 이제 닥쳤을 때 한정승인 사실을 이 즈음에 닥쳤을 때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따지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청구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가능하다. 반면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비슷한 듯 하면서 틀린 거예요.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뭔가 줄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책임만을 줄이는 어떤 이 신분법상, 가족법상의 그 행위인데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채무 자체를. 그러니까 상속포기를 주장 안 한 것을 지금 자기가 닥치면서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경우는 한정승인과 달리 기판력에 걸린다. 기판력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의 결론만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 상태에서 7- 이제 4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마무리하고